자, 이어서 우리는 제12강입니다. 11강까지는 우리가 건축법을 했어요. 이제 제12강은 제2편 주택법 시작합니다.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은 8문제가 정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3문제나 4문제가 주관식 단답형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주택법은 또 같은 2차 과목인 실무 과목, 공동택 실무하고도 많이 겹칩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용어정의입니다. 페이지 82쪽 제1장 총칙 용어정의. 용어정의는 항상 한두 문제 꼭 나옵니다. 용어정의는 항상 나온다. 먼저 주택. 주택이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도 될 수 있고 일부도 될 수 있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 될 수 있고 또 부속 토지, 가트가 거기 뜰에 앞뜰 뒷뜰 또 거기 마당 같은 거 이렇게 합쳐서 역시 주택이라 부르고, 특별히 주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독택하고 공동택으로 구분하는데 특별히 우리 입장에서는 공동택이 더 중요합니다. 첫째, 단독택. 단독택은 일단은 건축법에서 가져옵니다. 그러나 건축법상 단독택은 4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3가지입니다. 누구는 안 가져왔냐니까 공간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은 공간까지 4가지가 있고 주택법상은 공간 빼버리고 3가지가 있어요. 즉 좁은 의미의 단독택, 다중주택, 다가구택, 요거 3가지만 있습니다. 이어서 공동택입니다. 공동택은 건축법은 4가지가 있어요. 누구까지 포함해서? 기숙사까지 포함해서. 근데 여기는 3가지밖에 없어요. 뭐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 3가지. 요 3가지만 있습니다. 기숙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기숙사가 공동택이지만 주택법은 기숙사가 공동택이 아니고 나중에 준주택이 됩니다. 준주택. 이어서 호랑이도 제 말하면 나온다더니 83쪽 위에 준주택이 나왔네요. 일단 준주택은 주택이 아닙니다. 준주택은 주택이 아닙니다. 즉 주택 외의 건축물, 주택 아닌 건축물입니다. 준주택은 실무에서 한 5, 6년 전쯤 실무에서 주관식 나왔습니다.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 용도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이 정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 준주택. 이건 실무, 같은 2차 과목인 공동택 실무에서 주관식으로 준주택 저는 거 나왔습니다. 준주택은 DNA가 주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택처럼 씁니다. 그래서 준주택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주택은 아닙니다. 몇 가지가 있을까요? 4가지가 있습니다. 기숙사. 기숙사는 건축법에서는 공동택인데 여기는 공동택이 아니라 준주택으로 봅니다. 두 번째,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 중에서 4호 거목, 15호 다목 2가지가 있죠. 다중생활시설 4호 거목, 15호 다목 2가지가 있게 되죠. 4호 거목은 그거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15호 다목은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 이 다중생활시설은 옛날 말로 고시원인데 2종 근린생활에 속할 때는 받음잡기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숙박시설일 때는 받음잡기가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크든 작든 둘 다 준주택입니다. 세 번째,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주택도 역시 준주택이고, 네 번째, 오피스텔도 역시 준주택인데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일반 업무시설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준주택입니다.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준주택이다. 내려가서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아주 역사가 오래됩니다. 제가 20몇 년 차 하고 있지만 그때도 국민주택이 있었어요. 국민주택은 대단히 오래되는 거예요. 시험지도 자주 나오고. 국민주택은 2가지가 있는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는 것은 곧 볼 텐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를 얘기합니다. 원칙적으로. 이 2가지가 바로 국민주택인데, 첫째, 동그라 1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도시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지은 주택이 바로 국민주택이고, 또 하나, 두 번째, 국가, 지방자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 자금받아서 지원받아서 건설하거나 개량되는 주택도 역시 국민주택입니다. 특별히 주택도시기금이 옛날에는
국민주택기금이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이제 주택도시기금이라고 부르죠. 이 두 가지가 국민주택인데, 국민주택은 사이즈가, 즉 규모가 작아야 돼요. 얼마나 작아야 되냐? 6번 국민주택의 규모, 즉 1호 또는 1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수도권이 아닌, 도시역이 아닌 읍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빠집니다.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빠집니다. 원래는 85제곱미터 이하고 예외적으로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봐주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볼 건 뭐냐면 1호 또는 1세대당 이렇게 나옵니다. 1호 또는 1세대당. 1호라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단독택 지을 때 1호 그래요. 1호. 1세대는 공동택 지을 때 1세대 그래요. 그렇다면 국민주택은 단독택도 될 수가 있습니다. 공동택만 국민주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독택도 국민주택이 될 수 있겠다. 1호 이렇게 되겠습니까? 다음 민영택. 민영택은 국민주택을 제한택이다. 민영택은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이 민영택입니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민영택은 민간건설사업자가 건설한 주택이다. 그럼 틀립니다. 민간건설사업자가 건설했어도 주택도시기금 융자받았으면 국민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민영택은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국민주택을 제한주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임대택. 임대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민간임대하고 공공임대가 있어요. 즉 민간임대택하고 공공임대택이 있는데 이때 근거법이 달라요. 공공임대주택법의 근거법은 공공주택특별법이고 민간임대주택의 근거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되겠어요. 둘 다 뭐 하는 것이다? 임대를 목적으로 한다. 임대를 목적으로 한다. 분양 목적이 아니죠. 넘어가서 84쪽 올라갑시다. 9번 토지 임대부 분양택. 토지 임대부 분양택은 토지는 시행자가 돼요. 토지는 그 분양명은 시행자가 갖고 있고 그 분양받은 자는 건물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는 시행자가 계속 갖고 있고 건물 부분만 분양받은 자가 갖는 것을 토지 임대부 분양택이기 때문에 건물 분양받은 자가 토지 사용을 내야 돼요. 토지 임대를 내는 그런 주택을 갖다가 토지 임대부 분양택이라고 부른다. 볼까요? 토지 소유권은 사업계획 승인받아 토지 임대부 분양택의 건설사업 시행자가 갖고 토지에 대한 건 시행자가 갖는 거예요. 그 대신 건물, 봉이설 등 건물 부분, 건축을 하고 봉이설 등에 대해서는 소유권은 분양받아 갖는 거예요. 건물 부분은 분양받는 자, 토지는 시행자. 괄호 열고 건축 및 봉이설 소유권 괄호 열고 건축물의 전유 부분에 대한 구분 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전유 부분은 당연히 분양자가 가죠. 그리고 공용 부분이라든가 부속 건물, 봉이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전유만 혼자 단독 소유하고 나머지는 같이 이제 이렇게 공유하게 되겠죠. 건물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러나 토지는 누구 거라고요? 사업 시행자 거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건물 소유자들, 건물 분양받은 자들이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토지 사용료를 내는데 그것이 바로 임대료를 내게 되는 겁니다. 이 토지 임대 분양택은 요즘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시험지 잘 나오는데 뒷부분에서 따로 토지 임대부 분양택의 법률 관계를 배우게 됩니다. 뒤에서 배우게 되죠. 시험지 아주 잘 나옵니다. 이어서 주택조합. 주택조합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결성한 조합이 바로 주택조합인데 주택을 마련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지역택조합, 직장택조합. 리모델링은 리모델링 택조합입니다. 지역택조합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설립한 것이고 직장택조합은 같은 직장인 사람들이 설립한 조합인데 리모델링 택조합은 주의하세요. 오직 누가? 공동택 소유자가 자기 주택을 리모델 하려고 만든 조합입니다. 집이 있어야 리모델 하니까 공동택의 소유자가 단독택 소유자가 아닙니다. 단독택의 소유자는 리모델 하려면 그냥 혼자 하면 돼요. 조합 만들 필요 없어요. 근데 공동택 소유자는 조합 만들어야 돼요. 왜?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이 세 가지가 주택법상 조합이 되겠습니다. 지역택조합은 말이죠. 집이 없는 자도 조합은 될 수 있고 집이
작은 거 85제곱미터 이하 작은 거 있는 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주택조합도 마찬가지죠. 집이 없는 자도 될 수 있고 또 집이 한 채 있는 자 얼마?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인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반드시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소유자 이렇게 되어 있죠. 반드시 집이 있어야 됩니다. 11번 주택단지. 주택단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완성된 주택단지도 있고 완성되기 전에 있는 주택단지에 대지를 조성해 놓은 주택단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지를 그림 그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간상 흐름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대지를 조성하죠. 이렇게 대지를 조성하면 털을 닦아 놓습니다. 이렇게 대지 조성합니다. 이 대지 조성한 것도 대지 조성해 놓은 것도 주택단지를 봅니다. 여기서는 또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아파트 다 지었죠. 이렇게 완료된 이 단지 이것도 역시 주택단지입니다. 완료하기 전에 미리 조성해 놓은 것도 주택단지고 완료된 것도 주택단지입니다. 그러면 시험지가 뭐가 잘 나오냐? 밑에 거기 동그라미 1, 2, 3, 4에서 2번, 3번이 잘 나옵니다. 2번, 3번이 갑자기 뭐가 나오냐? 폭 20m 이상 일반도로, 폭 8m 이상 도시계획 예정도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뭔 소린가? 자, 이런 의미. 철도, 고속도로. 이게 뭔 소리냐? 자, 원래 단지가 되려면, 한 단지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만약에 중간에 이렇게 철도가 지나간다, 또는 고속도로가 지나간다, 또는 도로가 넓은 게 지나간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는 한 단지 아닙니다. 별개 단지로 봐야 된다. 이 별개 단지로 보는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데 보니까 가장 시험이 잘 나온 것은 2번, 3번입니다. 폭 20m 이상의 일반도로,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 이럴 때는 각각 따로따로 단지로 봐야 됩니다. 이거 시험지 많이 나왔습니다. 폭 20m 이상 일반도로, 폭 8m 이상 도시계획 예정도로. 이럴 때는 중간에 지나가면 따로따로 봐야 된다. 물론 철도가 지나가도 따로따로 봐야 되죠. 이어서 12번 부대시설, 13번 복리시설. 12번 부대시설, 13번 복리시설, 그 다음에 또 뭐가 등장하냐? 간선시설까지 나오는데 넣읍시다. 거기 간선시설 나오는데 이 세 가지를 갖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부대시설, 복리시설, 간선시설 많이 나왔습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 부대시설. 주택에 딸린 다음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첫째, 이 동그라미 1번.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에 들어. 이건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것은 꼭 외우셔야 된다.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1번이, 동그라미 1번이. 부대시설 대표,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에 도로, 이거. 나머지도 좀 보십시다. 건축설비도 부대시설이 되고, 특별히 밑에 들어가니까 보안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 보관소 등등도 부대시설이 됩니다. 특히 보안등은 여러분들 주택건설 기준에서 배우죠. 간격이 몇 미터 이내입니까? 50m 이내죠. 50m 이내 생각나십니까? 보안등 간격. 올라가서 조경, 기타 등등 나오는데 특별히 비읍에 소방시설, 냉당방, 공시설인데 가르고 지역난방 빠집니다. 지역난방 빠지게 되어 있고 부대시설에서 방범설비도 역시 부대시설입니다. 다음 시옷은 전기장차 충전시설, 전기장차 충전시설도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 이것이 건축법상은 일종 근린생활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뭐다? 자동차 관련 시설도 될 수 있다고 이미 건축법에서 배웠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니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거주자의 편의를 위해서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수신해야 되는 시설로서 사업체나 입주자가 설치 의무가 없는 거예요. 업자들이 해주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인터넷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와이파이 이런 거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대설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3번 복리설 갑시다. 복리설. 복리설은 주택단지의 입자 등의 생활봉을 위해서 다음의 공동설을 말한다. 특별히 1번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근린생활시설은 주로 이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내 상가를 생각하시면 되겠다. 다음 나머지 자세히 보니까 특별히 니은 좀 주의해. 니은 보니까 니은에 2번의 니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이건 안 된다. 청포 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점, 안마시설은 해당 안 됩니다. 청포 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점, 안마시설은 여기 단지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단지 안에 봉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2종 근린생활시설이지만 단지 안에 들어가진 않아요. 거기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이 아파트 단지 상가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아파트가 떨어진다고 그러죠. 안 됩니다. 단란점도 안 들어갑니다. 안마시설도 안 들어갑니다. 2종 근린생활 중에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복리설에. 나머지 종교시설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고 특별히 거기 지읒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옛날에 이걸 뭐라고 그러냐?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지금은 지식산업센터.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복리설 살펴드렸고 86쪽 위에 기간시설입니다. 14번 기간시설. 기간시설은 말이죠. 간선시설하고 연결됩니다. 기간시설과 간선시설은 DNA가 같습니다. 기간시설과 간선시설은 DNA가 같다. 위치에 따라서 기간시설, 간선시설로 나눠줍니다. 이름은 같습니다. 도로, 상업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다 이름 같아요. 그럼 어떻게 다르냐?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여기 아파트 단지 안, 밖.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것은 역시 이걸 기간시설. 그 종류 아까 봤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것도 기간시설입니다. 그런데 연결하는 거, 이 안과 밖을 연결되는 거, 요걸 갖다가 간선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안에 있는 도로,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했다. 기간시설인데 아파트 안에 있는 도로,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면 그 연결되는 것이 간선시설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전기시설, 밖에 있는 전기시설을 갖다 연결했다. 그것이 간선시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원래 안에 들어가면 기간시설이 돼야 되겠지만 안에 들어가도 간선시설로 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도 간선시설로 봐주는 게 있다. 이게 시험 잘 나옵니다. 즉 15번 간선시설 밑에 봅시다. 끝에 보니까 간선시설 끝부분 다만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은 주택단지 안에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단지 안에까지 들어가도 간선시설로 봅니다. 세 가지. 이거 시험 좀 많이 나왔어. 이 세 가지는 주택단지 안에 기간시설도 간선시설로 본다. 이거. 그리고 이 간선시설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다시 읽어보니까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안에 기간시설을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관시설로 연결시키는 부분, 이것이 간선시설이다. 됐죠? 이어서 16번 세대 구분형 공동택 잘 나오죠? 주택 내부를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합니다. 쪼개서 생활합니다. 쪼개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구분된 공간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는 없다. 법적으로 소유권을 나눠 가질 수는 없습니다. 구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이용만 나눠서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소유권을 구분해서 소유할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세대 구분형 공동택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어떻게? 건설 기준, 설치 면적, 설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자세하게 참고 보겠습니다. 참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예 애초부터 지을 때부터 세대 구분형을 섞어서 짓는 겁니다. 아파트 공사할 때부터 세대 구분형이 들어갑니다. 아파트 그 단지 안에 어느 세대는 세대 구분형으로 지었습니다. 그것이 1번입니다. 그것이 1번이고 2번은 뭐냐? 옛날 아파트. 옛날은 세대 구분형이 없었거든요. 이제 고치는 겁니다. 고쳐서 세대 구분형으로 고쳐서 쓰는 겁니다. 이것이 2번입니다. 세대 구분형을 고쳐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아파트인데, 이게 딸이 사위와 같이 들어와 살겠대요. 거북하니까 새로 세대 구분형으로 고치는 거예요. 이것이 2번입니다. 자, 먼저 1번. 원초적으로 세대 구분형을 지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1번.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공동택.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을 수 있습니다. 첫째,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을 설치됩니다. 두 번째, 하나 세대가 통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경량구조, 경계부등 설치할 것. 그쪽에서 쓰긴 쓰지만 연결문이 있다든가 또는 얇게 돼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합치게끔 얇은 걸로 해놔야 돼요. 벽을 갖다가. 그런 뜻이고.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다고라가 시험지 제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아파트가 300세대인데 150세대가 세대 구분형으로 해놨다.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전체 세대수 얼마 넘으면 안 된다? 3분의 1 넘으면 안 됩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택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에 공동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3분의 1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3분의 1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면적으로 따져도 라번 그 세대 구분형에 해당하는 전용 면적으로 따져도 전체 전용 면적의 역시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면적으로 따져도 3분의 1 넘지 않아야 되고 세대수로 따져도 3분의 1 넘지 말아야 된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어서 2번. 이건 고쳐서 쓰는 겁니다. 옛날 아파트를 세대 구분형으로 고치는 거예요. 첫째, 어떻게 고치냐? 구분된 공간 세대수는 기존 세대수 포함해서 2세대 이하일 것. 2군데만 나눌 수 있어요. 아까 위에 처음 짓는 거는 3개, 4개도 괜찮겠지만 이거는 2쪽만 나눌 수 있어요. 2쪽만 나눠 쓸 수 있습니다. 2쪽으로 나눠 쓸 수 있고, 두 번째, 4번. 각각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구분 출입을 설치할 것. 현관은 따로 만들 수 없잖아요. 현관은 옛날 아파트니까 현관을 따로 내는 건 어렵죠. 아까 위에는 현관 설치할 것, 지을 때 아예. 근데 이거는 나중에 고치는 거니까 현관 대신에 구분 출입문, 따로 떨어져서 구분 출입문 설치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 얘기고. 4번. 고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좀 작아요. 세대수가 작습니다.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전체 10분의 1과 해당 동의 3분의 1을 넘지 말아야 될 것. 그 세대 구분형 쓰는 그 세대수가. 요거 꼭 외우세요. 전체 10분의 1 해당 동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전체 단지에는 10분의 1이고 해당 동은 3분의 1 넘으면 안 됩니다. 다음, 라번 구조, 화재, 수방 및 피난, 안전 등 관계 법령에 정하는 안전기준을 충족할 것. 그러니까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혹시 이 안전에 문제가 될까봐
이것도 참고하는 뜻입니다. 참고해야 된다. 뜻이고. 여기까지 세대 금융 공동택입니다. 세대 금융 공동택은 더 나올 게 없어요. 이거 나와. 이거요. 이게 답니다. 이게 답니다. 다음 17번. 도시형 생활택. 이건 생략을 해놨지만 나중에 문제 풀면서 보겠지만 도시형 생활택은 좀 생략을 해놨습니다. 나중에 복잡해지죠. 도시형 생활택. 나중에 배우겠지만 일단은 도시형 생활택은 몇 세대 미만이냐? 300세대 미만. 이거 많이 나왔습니다. 300세대 이상이 아닙니다. 300세대 미만으로서 미만. 이거 300 적는 것도 나왔고 미만도 아셔야 되고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음 18번 도시형 생활택은 나중에 또 배웁니다. 18번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주택 19번 건강 친환경주택 이 두 가지는 용어를 두 개를 헷갈리지 않게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지에 객관식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주택 그래놓고 저에너지 건물 조성 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전환 기술을 이용하여 이렇고 갑자기 실내 공기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강 친환경주택으로 건너뛰었단 말이죠. 틀린 거죠. 그래서 각각 18번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주택하고 19번 건강 친환경주택하고 서로 각각 의미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20번 장수명주택. 장수명주택은 몇 년 전에 주관식으로 나왔습니다. 주관식으로 적는 거 장수명 적는 거 나왔습니다. 장수명 나왔습니다. 장수명주택이 뭔데? 사람도 장수하면 오래 가죠. 이것도 오래 갑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 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자의 필요에 따라서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요기성 등이 우수한 택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뭐다? 장수명 주택이다. 장수명 요거 주관식 나온 적이 있습니다. 쉽게. 이어서 21번 리모델링 아주 중요합니다. 리모델링 이것은 용어적이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끼거든요. 이 리모델링. 그래서 리모델링은 어쨌든 주택법에서 리모델링 이 소리만 나오면 좀 신경 써야 돼요. 신경 써줘야 됩니다. 이분은. 리모델링 주택조합 그래도 신경 써야 되고 리모델링 신경 써야 됩니다. 이거 신경 써야 됩니다. 첫째, 리모델링 용어 정의. 리모델링이란 뭐냐? 건축물의 노후화재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인데 두 가지입니다. 더구나 1번 노후화재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해서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더구나 1번 대손. 동그라미 2번하고 3번 이 두 가지는 중축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대손과 중축이다. 이걸 얘기합니다. 근데 건축법은 개축도 있었죠. 일부 개축도 있었잖아요. 여기 일부 개축이 안 보입니다. 중축만 보입니다. 그래서 대손은 1번에 들어있고 2번, 3번은 중축에 들어있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중축이 중요하죠. 중축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천천히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대손은 대손이고 대손의 의미는 우리가 어디서 배웠다? 건축법에서 배웠습니다. 이어서 2번 대손, 3번 대손 천천히 설명드립니다. 법 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았다. 사용검사일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은 사용검사 받죠? 사용검사일부터 일단은 시점이 민법 계산할 때 시기가 사용검사일. 이건 주택법이죠. 근데 주택 지을 때 건축법에 의해서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사용 승인일 나오죠. 사용 승인일. 이건 이제 건축법이죠. 사용 승인일. 건축법 지었을 때. 이때 사용검사 포함해서 뭐도 포함하느냐? 임시사용. 임시사용 승인. 임시사용 승인일도 포함합니다. 아파트는 다 완료됐는데 나머지 완료 안 됐을 때 임시사용 승인 받습니다. 임시사용 승인일부터 해가지고 몇 년이 지나야 되냐? 이 날부터 기산점입니다.
그다음부터 15년이 지나야 돼요. 15년 경과. 15년이 지나야 되는데 이때 15년을 갖다가 시도조례로 15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정할 수도 있어요. 15년이 경과돼야 되는데 지나야 되는데 이때 그 15년 지난다는 것을 각각 시도에서 15년 이상 20년만 연수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경기도는 16년이 지나야 되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 서울특별시는 17년이 지나야 되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축이니까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늘리냐. 중축이니까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중축이니까 자기 집에 자기 규모의 30%까지 30% 이내까지 늘릴 수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30% 이내까지 늘릴 수 있는데 다만 조그만 거는 85 저기도 이마일 때 전용 면적이 85조 미만일 때는 40%까지 늘릴 수 있어요. 원래는 30%인데 85 저기도 이만 그 규모가 작은 주택은 40%까지 늘릴 수 있다. 40%까지. 이거 둘 다 외워놓으세요. 그런데 공용 부분은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공용 부분은 별도로 증축해도 이 30%, 40%를 깎아먹지 않아요. 별도로 하는 거예요. 30%, 40% 깎아먹지 않고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공용 부분은.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증축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3번. 이때 증축을 그림으로 이미지를 그린다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증축의 이미지. 그림 들어갑니다. 그림 들어갑니다. 증축은 이렇게 합니다. 여기 원래 건물이 있으면 여기다가 합시다. 원래 건물이 있으면 이렇게 증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증축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부적으로 이 평수를 늘릴 수도 있어요. 이거 평수를 늘릴 수도 있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평수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동을 따로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증축은 이것도 증축이고 이것도 증축이고 이것도 증축이고 또 내부적으로 그 평수를 늘리는 것도 증축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무슨 증축이냐? 위로 올라가죠. 이건 수직 증축. 위로 올라가면 수직 증축입니다. 수직 증축. 그런데 이거나 이거는 세대수가 늘어납니다. 이거. 이 세 가지.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세대수 증가형 증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수 늘어나니까 세대수 증가형 증축입니다.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별도 동 짓는 것도 리모델링 할 때 가능합니다. 재건축처럼.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세대수가 늘어나는 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고 87쪽 밑에서 두 번째 나오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이렇게 빨갛게 세대수 늘어나는 거. 근데 이 세대수는 뭐 기존 세대수 얼마까지 늘릴 수 있냐? 가위 보니까 15% 외우셔야 되겠죠? 15%. 만약에 기존 아파트가 100세대였다. 그럼 몇 세대까지 늘릴 수 있다? 15세대까지 늘릴 수 있다. 15%입니다. 그 다음에 수직 증축. 이걸 뭐냐?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이거.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위험해요. 위로 올라가니까. 그거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어떻게 충족해야 될까? 올라가서 3계층 이하만 할 수 있어요. 3계층 이하만 증축할 수 있어요. 3계층 이하만 증축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15층 이상일 때 15층 이상일 때는 3계층까지 올릴 수 있고 14층 이하일 때는 2계층까지 올릴 수 있는데 그런 뜻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이것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돼요. 설계도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왜? 위로 올라가다 무너지면 큰일 나니까. 그런 뜻입니다. 15층 이상 3계층까지 수직 증축, 14층 이하 2계층까지 수직 증축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택의 건설 공급에 관해서는 이 법에 다른 법 빼놓고는 이 법을 제외한다. 당연하죠. 우선권이 있죠. 이 법이 우선권입니다. 다른 법에 특별히 빼놓고는 이 법이 우선합니다. 건설 공급. 그런데 주의할 것, 거기 주택의 건설 공급이라 됐지 무슨 말이냐면 관리는 없어요. 주택 관리란 말은 없습니다. 주택 관리는 특별히 공동주택 관리는 따로 제3편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따로 배웁니다. 따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는 여기서 안 다르죠. 건설하고 공급만. 건설은 짓는 거고 공급은 임대나 분양입니다. 이것만 다릅니다. 여기서. 관리는 제3편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관리를 다루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론을 끝냈습니다. 제1장 이론을 끝내고 이어서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풀이 한 다음에 또 2장 나가면 되죠. 너무 지루하니까. 자, 1장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몇 쪽이냐니까 1장 문제풀이는 몇 쪽이냐니까 98쪽. 예, 문제풀이. 이론을 갖다가 잘 끝내고 1장에 대해서 문제풀이 들어가요. 문제풀이 들어가는데 페이지 98쪽. 페이지 98쪽입니다. 문제 1번부터 가면 되겠습니다. 문제 01번부터 풀면 되겠네요. 자, 이제 문제 요거 1장 다 푼 다음에 다시 또 이제 2장 2장 이론하면 되겠죠. 2장 이론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1장 이론 끝났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98쪽 문제 1번 들어갑니다. 용어정의 들어가죠? 당연하죠. 17회 때 나왔습니다. 용어정의 17회 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제. 그래서 주택법은 좀 부드럽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건축법 배웠죠? 건축법은 좀 날카로워요. 그 내용 자체가 아주 좀 억셉니다. 근데 주택법은 좀 부드럽습니다. 문제 풀기도 훨씬 순하게 풀 수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주택법상 용어정의로서 옳은 것은 주택법은 8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3문제나 4문제가 주관식 단답형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1. 맞는 거는 겁니다. 국민주택 규모는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다? 아니죠. 원래는 85제곱미터 이하인데 이런 곳은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변두리니까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1번 틀렸다. 두 번째, 주택법상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틀렸다. 누구 때문에? 기숙사 때문에 틀렸네요. 맨날 강조하던 게 나와요. 시험 문제는. 강조한 게 나옵니다. 기숙사는 준주택으로 보죠. 건축법상은 공동주택이지만 주택법상은 준주택입니다. 그래서 기숙사는 빼야 돼요. 다음 세 번째, 민영택이란 국민주택을 제한 주택을 말한다. 맞습니다. 민영택은 국민주택을 제한 주택을 말합니다. 굉장히 순수하지 문제가. 순합니다. 문제가. 억세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 맞습니다. 네 번째,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은 300세대 이상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도시형은 말이죠. 300세대 미만이죠. 이상이 아니죠. 그래서 틀렸고. 다섯 번째, 건강 친환경주택이라는 것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해서 갑자기 이산화탄소가 왜 나왔습니까? 뭐가 잘못됐죠.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거기 해설 보니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서 실내 공기의 오염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건설된 주택이 바로 건강 친환경 주택이고, 이산화탄소가 보이는 건 어떤 경우일까요? 이산화탄소 보이는 거는 어떤 경우냐면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이죠.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 때 이산화탄소 용어가 보입니다. 그러므로 1번 답은 부드럽게 3번 맞고 1, 2, 4, 5는 틀렸습니다. 이어서 이게 17회 때 나왔던 것이 이어서 19회 때 문제 똑같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주택법상 용어정의다. 옳은 것은 맞는 걸로 바라보라. 첫째,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 입자 등의 생활보를 위한 어린이 놀이터 복리시설 맞죠? 근린생활시설 맞죠? 주차장 관리사무소 주차장하고 관리사무소는 아니죠. 주차장과 관리사무소는 요건 부대설이 되겠죠. 그러므로 1번은 틀렸다. 1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은 거기 틀렸다. 주차장하고 관리사무소 같은 것은 뭐다? 부대설이죠. 틀렸고 2번 주택단지 안에 기관시설인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은 기관시설에 포함된다. 간선시설에 포함된다. 맞죠? 아까 단지 안에 들어있어도 원래는 기관시설인데 세 가지 누구? 가스, 통신, 지역난방은 주택단지 안에 들어가도 그 기관시설이 뭐로 본다고요? 간선시설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답은 2번. 이거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거 많이 나왔습니다. 가스, 통신, 지역난방 단지 안에 있어도 간선시설이다. 많이 나왔고 세 번째, 세대 구분형은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를 할 수 있다? 법적으로 구분 소유를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용만 따로따로 하는 것이지 구분 소유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틀렸고 네 번째, 도시형 생활택은 말이죠. 300세대 이상으로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해요? 틀렸죠? 300세대 미만이죠. 이상이 아니라 미만이죠. 틀렸고 올라가서 다섯 번째, 건강 친환경주택은 저에너지 건물 조성 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한다. 이거 어디서 에너지가 나오는 건 뭐죠? 에너지 나오는 것은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주택이죠.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주택이고 여기 건강 친환경 뭐냐? 밑에 해설. 건강 친환경주택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실내 공기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아셔야 되겠죠? 자, 그러므로 이리저리 틀렸고 맞는 건 2번만이 맞다. 시험도 이렇게 나와요. 부드럽게 나옵니다. 문제 3번입니다. 주택법률상 복리시설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시오. 18회 때 문제죠. 복리시설 찾아봅시다. 기업, 주민운동시설 맞죠? 이은 주택단지 안의 도로, 이건 부대설입니다.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부대설이고 디귿 어린이 놀이터, 이거 복리시설. 리을 경로당 오케이. 미음 유치원 오케이. 그렇다면 니음만 빼야 되겠죠. 니음만 빠지면 4번 기업, 디귿, 리을, 미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부드럽죠 문제가. 이어서 문제 4번 갑시다. 이것도 되게 쉽네. 다음은 주택법상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설명이다. 과란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건축물의 노화 억제 또는 균형 향상을 위한 행위로서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일부터 여기 나오죠.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상 사용 승인일부터 몇 년 지나야 되죠? 15년 지나야 되죠. 15년, 15더라고. 그 다음에 보통 몇 %까지? 30%까지. 다음은 85면은 미만은 40%까지죠. 그렇다면 앞에는 15년 할 때 15, 뒤에는 30%, 30 되겠네요.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어이구 쉬워라. 풀 수 있겠죠. 이어서
100쪽 갑시다. 100쪽. 문제 5번 갑시다. 100쪽 문제 5번입니다. 이것이 작년 문제입니다. 작년 문제. 작년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자, 봅시다. 천천히 살펴봅시다. 주택법상 리모델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째, 노후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한 대손은 리모델에 해당한다. 대손도 아까 대손도 리모델이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너무 쉽다. 맞고. 두 번째,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 할 때는 권리 변동계를 수립해서 사업계획성 또는 행위허가를 받는다. 이건 좀 설명드릴게요. 세대수가 증가되잖아요. 이겁니다. 이거. 세대수가 증가될 때는 여기 세대도 땅을 줘야 돼. 땅 지분을 줘야 돼. 이거 대지 지분 줘야 됩니다. 대지 지분. 그러니까 여기 이미 대지 지분도 갖고 있죠. 근데 이거 새로 지은 것도 대지 지분을 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대지를 다시 짜야 돼요. 대지 지분을 다시 조절해야 됩니다. 이걸 권리 변동 계획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 또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된다.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경우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 증가될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것이고, 리모델링 행위허가 받는 것은 30세대 미만 증가될 때는 리모델링 행위허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맞고. 세 번째, 시장 등은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자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때는 구조계획상 증축범위 적성성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무기관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수직 증축은 말이죠. 위험해요.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 그 절차와 마찬가지로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해야 됩니다. 수직 증축 위험하기 때문에. 맞고. 네 번째, 시장 건축주장부터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관련한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장은 요청받으면 20일 내에 의견을 제시된다. 이건 이제 리모델링 기본계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배울 텐데, 리모델링 기본계획 아직 안 배웠거든요. 뒤에서 배울 텐데, 보충 자료에서 배울 텐데, 이때는 20일이 아니라 30일 내에 의견 제시합니다. 30일 내에 의견을 제시한다. 그것이 답이 4번이 틀렸습니다. 4번. 답은 4번이고. 다섯 번째,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또는 입대위가 허가 신청하기 전에, 리모델링 허가 신청하기 전에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나 안 할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동의하는 자가 나중에 안 할래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동의는 75%, 50%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중에 이것도 리모델링 뒤에 따로 배웁니다. 그때 배울 겁니다. 동의 요건. 어떤 이걸 처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제 6번입니다. 다음 중 주택법 재정 목적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재정 목적이 아닌 거 물어보는 겁니다. 주택의 건설 공급, 주택시장의 관리. 이게 주택시장 관리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주택시장 관리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소위 투기를 막는 거예요. 투기 관리고 분양가 상한제, 조정대 상한제 이래가지고 투기를 막으려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4번에 공동택 관리는 없어요. 공동택 관리는 목적이 아닙니다. 공동택 관리는 나중에 제3편인 공동택 관리법에서 관리한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4번이 틀렸다. 나머지는 그대로 들어있고 밑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1조 옆에 가서 문제 7번 올라갑시다. 도시형 생활택이다. 옳은 것입니다. 도시형 생활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명주택, 단정 연립주택, 단정 다세대주택,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택은 세 가지 있다. 원명주택, 그 다음 단정 연립주택, 그 다음 단정 다세대주택. 이 도시형 생활택은 다 공동택입니다. 도시형 생활택은 다 공동택에 속하는 겁니다. 공동택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명은 말이죠.
원룸형은 역시 공동택이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생긴 원룸형도 있고 연립처럼 생긴 원룸형도 있고 다세대주택처럼 생긴 원룸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8층짜리 원룸형 주택도 있습니다. 왜? 아파트처럼 생겼으니까. 그런데 작습니다. 규모가 작습니다. 방이 하나나 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룸입니다. 그래서 원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공동택인데 사이즈가 작으면 원룸이 됩니다. 자, 근데 1번 옳은 거. 원명택은 지하층 세대를 설치할 수 없다. 맞습니다. 원명 지하층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1번 맞고 2번 상업지역에서 원명택하고 도시형을 사용할 때 외의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아닙니다. 상업지역은 예외가 있습니다. 원명하고 도시형을 사용할 때 아닌 거는 함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세 번째, 원룸하고 그 밖의 주택 2세대를 함께 지을 수 있다? 안 됩니다. 한 세대만 함께 지을 수 있습니다. 원룸하고 한 세대만 같이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거. 그림 그리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관련해서 그림 그립니다. 여기 원룸이 있으면 여기 원룸이 있습니다. 이때 원룸하고 두 세대를 같이 짓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와 같이 건축할 수 있습니다. 두 세대가. 한 세대가 어떤 거냐? 여기 한 세대. 이렇게 한 세대를 갖다가 같이 지을 수 있습니다. 누가 살으라고? 이 한 세대 위에다가 누가 살으라고? 큰 거. 주인이 살으라고. 주인이 살라고. 이 한 세대는 커야 돼요. 주인이 사는데 85제곱미터 초과하는 한 세대를 같이 지을 수 있어요. 두 세대가 아니라. 그래서 틀렸습니다. 네 번째, 국토법상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는 하나의 건물에 원룸형하고 단정 연립을 함께 지을 수 있다? 안 됩니다. 원룸형은 어느 지역이든 간에 단정 연립이나 단정 다세대하고 같이 섞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상업지역도 안 됩니다. 준주거지역도 안 됩니다. 다 안 됩니다. 원룸형택하고 단정 연립이나 단정 다세대는 절대 같이 섞이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단정 다세대하고 원룸형은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원룸형하고 단정 다세대나 단정 연립은 절대 안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1번만 맞다. 나머지 틀린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문제 8번. 공동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주택법상 재작년 문제입니다. 이렇게 쉽게 나왔어요. 재작년 문제. 주택법상 공동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기업, 다중주택, 이거 단독택이죠. 기업, 단독택. 니은, 다가구, 단독택. 기역, 니은, 그 다음에 디귿, 연립, 공동택. 미음, 다세대, 공동택. 니을, 다세대, 공동택. 미음. 이거는 준주택이죠. 준주택은 주택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공동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역, 니은, 미음. 기역, 니은은 둘 다 단독택이고 미음은 준주택이기 때문에 공동택이 아니잖아요. 디귿, 니을만 공동택이죠. 그러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기역, 니은, 미음. 분명한 사실은 기역, 니은, 미음은 공동택 아닙니다. 답은 2번 22대 문제입니다. 재작년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제 9번 102쪽입니다. 102쪽 위에 주택법령에서 사용되는 공공택지는 특정의 공공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공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하는데 이런 공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밑에 해설 10가지가 다 있습니다. 자, 여기 공공택지의 종류 10가지가 있어요. 공공택지의 종류 10가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거기 비교해보니까 뭐 없더라? 4번.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상 집합 건물 단지 개발 사업 이런 건 없어요. 이건 법률 용어 자체도 없습니다. 이런 건 듣도 못한 용어입니다. 그냥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 나머지는 다 들어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들어있는데 특별히 거기 해설을 볼 거예요. 답은 4번이고 해설을 볼 때 거기 1번 해설의 반가로 1번 법 24조 2항에 따른 국민주택 건사업 또는 대이동사업 그냥 주택 건사업이 아니라 뭐다? 국민주택이에요. 그거 주의하세요. 국민주택 건사업입니다.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반가로 5번 반가로 6번 그 다음에 반가로 5번 반가로 6번하고 7번 반가로 6번 7번 6번 7번 좀 설명드릴게요. 반가로 6번하고 7번 즉 도시개발사업 7번 경제자유 교육 개발 사업인데 괄호 열고가 중요한데 괄호 열고 어느 방식으로 하는 것이냐 이거 6번 7번 도시개발 사업 7번 경제자유 교육 개발 사업 해설 중에서 같은 거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번 7번 같은 내용이니까 도시개발 사업으로 설명 들어갑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은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그 다음에 혼용 방식. 혼용 방식은 이게 1번, 2번, 3번이라면 1번과 2번을 섞어서 하는 방식이 혼용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기 공공택지 할 때, 공공택지에 있어서 공공사업이 되려고 그러면 여기서 수용, 사용 방법하고 수용, 사용 방법 환지는 안 돼요. 그리고 혼용 중에서 1번, 즉 혼용 중에서 1번, 즉 수용, 사용 방법만 공공택지 되는 공공 사업이 되는 거예요. 환지 방법이나 혼용 중에서 환지 방법은 아닙니다. 읽어드릴까요? 괄호 열고. 자, 6번 도시개발 사업 괄호 열고. 괄호 열고 같은 법 11조 1항부터 4까지 시행자가 같은 법 21조에 따른 수용 사용 방식만 되고 또 혼용 방식 중에서 수용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해당 사업이 공사업이지 환지 방법이나 환지 방식이나 또는 혼용 방식 중에서 환지 방식은 해당 안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6번, 7번 같습니다. 그래서 수용, 사용 방식하고 혼용 중에서 수용, 사용 방식 방법만 공공사업에 들어간 것이지 환지 방법이나 혼용 중에서 환지 방법은 이 도시개발 사업이나 어느 사업 밑에 경제자유교육개발 사업에서는 공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102조 문제 9번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13강에서는 102조 문제 10번부터 우리가 13강 문제풀이를 하면 되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 13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